안녕하세요, 스테이션B 강병입니다. 저희가 올해 N페스티벌 경기 내용을 아직 많이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딱 한 번 라운드밖에 치르지 못한 상황인데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첫 번째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일과 그리고 또 굉장히 치명적인 사고가 같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지크 유나이티드 팀이 창단한 이후로 처음으로 이번 시즌에 N1 클래스의 팀메이트를 새로 스카우트를 해왔고요. 우리의 새로운 영건 신우진 선수가 N1 클래스에서 최초로 우승을 차지하는 지크 유나이티드 팀에게도 최초의 우승이라고 하는 멋진 소식을 가져다 줬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바로 컨텐츠를 내보내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그 경기 이후에 생겼던 N2 클래스에서의 굉장히 비극적인 사고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심사숙고를 하다가 이번에 내용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터스포츠는 위험합니다. 항상 언제나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장르이거든요. 우리나라의 모터스포츠 역사상 회자될 만큼 좀 무시무시했던 사고들이 몇 있었죠. 스토카 6000 시리즈에서 래퍼이자 레이서였던 김진표 선수가 공중 3회전을 하면서 이 영암에서 초고속으로 펜스에 부딪혔었던 사고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2025 N페스티벌의 N2 경기에서 생겼었던 용인의 가장 고속 백스트레이트 그 구간에서 생겼던 4대의 연속 추돌 사고. 지금 이 화면으로 보셔도 굉장히 좀 공포스러울 정도로 아주 이 빠른 스피드를 제어하지 못하고 차들이 서로 부딪히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실제로 사고를 당했던 참가 선수 중에 좀 부상을 입었던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모든 선수들은 그 당시 입었었던 그 신체적인 피해에서 다 완쾌가 된 상태이고요. 사고 현장에 있었던 선수들의 대부분은 다시 경기에 복귀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천만다행으로 건강하게 다시 이 서킷에서 만나볼 수 있게 돼서 일단은 너무 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었고요. 자, 그래서 비극적인 사고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러한 사고는 정확히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분석 그리고 이제 앞으로 대응책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왜 그때 그 차량들은 똑같은 타이밍에 똑같은 위치에서 그러한 사고가 났던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N페스티벌은 현대자동차 고성능 브랜드인 N브랜드가 주최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이 2025 시즌으로 오면서 몇몇 파츠 사양들이 업그레이드 되거나 변경이 되었어요. 브레이크 캘리퍼 그리고 타이어 휠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브레이크 사고를 두고서 N 퍼포먼스 파츠로 나오고 있는 캘리퍼의 성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저는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N 퍼포먼스 파츠로 나오고 있는 그 브레이크 역시 경기 전용으로 설계된 게 아니라 일반 공도 주행용으로 만들어진 고성능 제품입니다. 일반 도로에서 정말 극한으로 타는 것과 서킷 위에서 랩 타임을 재가면서 1초를 깎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선수들이 타는 주법이 주는 부하는 일반 도로에서 주는 그 부하랑은 정말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리트용으로 아무리 강력한 성능이라고 해도 서킷 경기용으로는 상황에 따라서 지금처럼 약간 스펙이 모자랄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브레이크 브랜드들에서는 레이싱 전용 캘리퍼를 선보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말 그대로 레이스 전용으로만 쓸 수 있지 매번 메인터넌스를 한다거나 보수가 좀 힘들고 그리고 또 작동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반 도로에서 쓰기에도 불편한 점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레이스 전용 사양을 일반 도로에서 쓰는 거는 또 권장하지 않고 있기도 한 게 사실이기는 합니다. 자, 어쨌든 과연 어떤 부분들이 이 브레이크에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런 사고까지 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현대 측에서도 그리고 또 이제 이 경기를 주최하고 있는 플레이그라운드 측에서도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과 또 여러 드라이버들과 차량들과 리소스를 통해서 다시 모의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 사고를 재현을 해내고 그 원인을 찾아내는데 지금까지 몇 달의 시간을 소비를 했습니다. 사고의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졌어요. 자동차의 브레이크의 사양을 제가 좀 간단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동차에는 디스크 브레이크를 앞쪽에 탑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디스크 브레이크가 캘리퍼라고 하는 이 마찰제인 패드를 안고 있고 우리가 브레이크 페달을 통해서 발에 힘을 줬을 때 이 브레이크 페달이 만든 유압이 패드까지 밀려나가는 이 유로 라인 그리고 중간에 ABS 모듈이 있죠. 그리고 이 라인이 끝으로 가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생긴
기본적인 캘리퍼가 달려서 이 캘리퍼 안에 있는 마찰자인 패드를 이 유압이 밀어내서 디스크에 밀착시키고 거기에서 비벼지는 마찰력을 통해서 열 에너지를 만들고 이 로터의 회전 속도를 떨어뜨리는 구조로 감속을 하는 이러한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사고 정말 거짓말처럼 똑같은 타이밍에 똑같은 위치에서 복수의 차량들이 브레이크가 듣지 않았거든요. 그 차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로에서 차를 탈 때에는 브레이크를 밟게 되는 경우 이 압력이 형성이 돼서 패드가 밀고 패드가 디스크랑 부딪히면서 서로 온도가 어느 정도 오르다가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는 순간 다시 서서히 자연 냉각이 되면서 원래 온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일반 도로 주행에서는 브레이크를 밟는 횟수나 밟는 강도가 그렇게 가혹하지가 않기 때문에 온도가 살짝 올라왔다가 다시 금방 식고 또 올라왔다가 식고 하는 정상 온도 영역 안에서의 사이클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레이스 트랙에서는 이 상황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한 번에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거의 풀 브레이크로 가장 단시간에 이 브레이크 열을 뜨겁게 올리는 형태의 제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코너가 나오기 전까지 정말 짧은 시간 식히는 시간을 줬다가 또 마저 온도가 내려오기 전에 다시 그 다음 브레이크가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점점점 열이 축적되는 그러한 형태의 주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온도가 오르고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이 패드와 로터만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발생되어 있는 열이 주변에 있는 컴포넌트로 퍼지게 되는 거죠. 바로 캘리퍼. 이 캘리퍼도 같이 가열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이 캘리퍼 안에는 대부분이 메탈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큼 100도, 200도가 올라갔을 때 특별히 뭐가 녹는다거나 변형이 된다거나 하는 그러한 소지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유일한 소지는 바로 브레이크 액입니다. 이 브레이크 액이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 캘리퍼 안쪽에 쭉 타고 들어가서 피스톤이라고 하는 주사기 같은 그러한 형태로 패드를 밀어주는 여기까지 유로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 안에 차 있는 이 유로관에서도 캘리퍼가 뜨거워지면서 같이 가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브레이크 액은 온도에 따라 성질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액들마다 그 DOT의 어떤 레벨 등급에 따라서 몇 도까지 버틸 수 있는 액이다라고 규정치가 정해져 있는데, 이번 사고가 났을 때에, 그러니까 올해 규정, 올 시즌 초반의 N2 규정으로는 300도, 비등점이 300도 정도까지 되는 브레이크 액을 사용을 권고한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필수적으로 꼭 써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수들은 비등점이 300도 정도 되는 제품을 쓴 선수들도 있었고, 어떤 선수들은 한 270도짜리 제품을 쓰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번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캘리퍼의 온도가 대충 한 280도 전후 정도에서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 베이퍼 럭이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일부 270도 비등점의 브레이크 액을 쓰고 있는 자동차들에서 이게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누구는 문제 없이 그 코너를 통과했고 누구는 거기에서 베이퍼락이 일어났던 이유가 쓰고 있었던 비등점의 그 브레이크 액이 다 다른 점도 있었고, 그리고 또 선수들마다 브레이크 페달을 쓰는 그 압력들이 다 다르거든요. 누구는 더 압력을 좀 공격적으로 깊게 밟으면서 서는 선수가 있어요. 이러면 이제 브레이크 온도가 많이 단시간에 올라가게 되겠죠. 누구는 50바 이하의 압력을 쓰면서 ABS가 걸리지도 않을 정도로 쓰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런 선수들은 비등점이 넘어가지 않아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브레이크 액이 끓는 온도점까지 가열을 당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유압 라인 안쪽에 이 끓게 되면서 기포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브레이크 액을, 이 브레이크 힘을 전달시키는 소재로 쓰는 이유는 이 액체 상태에서는 우리가 힘을 가했을 때 이 액체는 분자 구조들이 워낙 촘촘하게 이미 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피가 압축되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액체 상태일 때에는 우리가 밟고 우리가 밀면 그 밀린 만큼이 정확하게 밀려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기화된 상태로 중간에 이 버블들이 끼게 되면 우리 그 고무 풍선들 있잖아요. 고무 풍선을 불어서 이렇게 손으로 꽉 누르면 부피가 압축이 되죠. 안에 압력은 올라가지만 압축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 안에 기포들이 차게 되면 그 분자 밀도가 멀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열심히 브레이크 페달 압력을 앞쪽으로 밀어 넣었지만 그 기포들 사이사이가 서로 가까워지면서 밀려나가야 되는 브레이크 액을 밀어내지 못하고 기포들이 서로 압축되면서 그 힘을 흡수해버리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패드를 밀어야 되는 실린더가 움직이지 않는 현상, 이게 바로 베이퍼 럭이라고 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하필 7렙제에 용인의 7번 코너에서 그 직전까지 계속해서 브레이크에 열이 누적됐던 몇몇 일부 선수들의 차량들이 비등점을 넘어가 버렸고, 실제 데이터 로고상으로 확인을 해봤을 때에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여기에서 들어가 있는 압력은 검출이 됐지만 실제 이쪽에서 형성되는 패드를 미는 브레이크 압력은 굉장히 낮게, 거의 대부분이 버블에 의해서 흡수되는 상태여서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추돌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겨났던 것이죠. 작년에는 왜 문제가 없었는데 올해는 갑자기 이렇게 뜨거워진 거냐? 여기에도 이제 몇 가지 그 근거가 있습니다. 일단 캘리퍼의 사양이 굉장히 좀 커졌죠. 그리고 커지게 되면서 또 휠과의 간격이 굉장히 좀 좁아졌고요. 그리고 또 휠의 스포크 디자인도 작년과 올해가 달라졌어요. 작년 휠이 시원시원하게 스포크가 많이 뚫려있는 이러한 스타일이었다고 하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스포크가 많이 굵어졌어요. 그래서 그 사이사이로 냉각될 수 있는 그 공기들이 통과할 수 있는 이 채널 양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스포크의 면적의 증가, 그리고 이 면적의 증가로 인해서 그 회전치의 질량도 좀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냉각 성능에 조금 마이너스 영향을 가져오게 된 부분들도 있어요. 물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휠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아주 얇은 형태의 스포크, 그리고 이렇게 넓게 막힌 스포크 두 가지의 디자인이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그럼 무조건 이 위쪽이 냉각에 유리한 건가? 이거는 꼭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회전을 할 때, 이 바람개비처럼 돌아갈 때 이 사이를 통과할 수 있는 유량은 당연히 이 위쪽의 디자인이 더 대류를 빨리 일으킵니다. 냉각 공기는 더 많이 순환을 시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온도가 퍼져나갈 때 전도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이 로터에서 캘리퍼에서 발생된 열이 이 허브를 통해서 휠로 마찰되어 있는 그 부위를 통해서 열이 또 전달되는 이 부분들이 있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면적이 넓은 부분들이 열을 더 많이 흡수해 줄 수 있는 영역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정차되어 있거나 저속으로 가는 경우라면은 오히려 이쪽보다는 이쪽이 조금 더 온도를 더 시원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결국 이거는 밸런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휠을 얇게 만드는 게 레이싱용 휠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자, 그리고 타이어의 그립 레벨이 전년 시즌보다 훅 떨어졌어요. 랩 타임으로 보면 거의 한 3, 4초 정도가 빠졌을걸요. 그래서 그립이 굉장히 좀 부족한 타이어로 운전한다라고 이 N2 선수들의 피드백이 굉장히 좀 많은 편이었습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어떤 스트레스를 받냐, 그립이 안 좋으니까 내가 이 차를 제동을 하기 위해서는 브레이크를 진짜 더 세게 밟아야 된다 라는 심리적인 압박감에서는 주법의 변화들이 많은 선수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은 오히려 반대로 접근해야 되거든요. 그립이 적은 타이어면 오히려 브레이크를 더 세게 밟을 게 아니고 조금 브레이크 압력을 빼줘서 ABS가 터지는 그 임계점을 가기 전까지에서의 그립 한계 안에서 제동을 좀 쓰고 브레이크 타이밍을 조금 더 당기는 식으로 해야 되는데, 오히려 차가 안 서니까 브레이크 페달을 더 세게 밟으면 어차피 그런다고 해서 타이어의 접지력의 총합이 올라가지는 못하잖아요. 브레이크는 더 강하게 쓰니까 패드에 캘리퍼에 열에 집적되는 이 양만 늘어나면서 결과적으로 비등점을 향해서 브레이크액이 더 빨리 끌어오르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 것 같습니다. 하필 그 타이어 컴파운드 조합과 이 휠의 조합과 이 캘리퍼의 조합과 이 비등점의 브레이크액의 이 네 가지의 조합과 그리고 이제 여기에 드라이빙 스타일까지 다 합해졌을 때에 몇몇 차량들이 베이퍼 락에 떨어지는 그 현상을 겪게 된 거였죠. 그만큼 모터스포츠는 가혹합니다. 물론 주최 측에서 그리고 또 현대 제조사 측에서는 어떻게 누가 어떤 조합으로 타든 베이퍼 락이 걸리지 않는 차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해라고 하면은 사실 반박하기는 어려워요. 네. 그리고 모터스포츠를 통한 담금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미 일어나 버린, 그리고 이미 확인이 돼 버린 이런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다시 그럼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보완하고 검증하고 또 그 다음 양산차에 만들 때 이 아이디어를 잘 반영하느냐, 이걸 잘 살려내면 결국 위기가 또 다른 좋은 기회로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달라지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캘리퍼가 바뀝니다. N 퍼포먼스 파츠는 레이싱 온리 스펙이 아니라는 거는 일단 확실해졌어요. 하지만 일반 도로를 타는 분들 중에서 이 N 퍼포먼스 파츠를 낀 분들은 그렇다고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일반 도로에서는 이 비등점이 끌어오를 때까지 가는 주행 조건을 만든다는 거는 정말 99.9% 어려운, 불가능한
일일 거예요. 어쨌든 레이스 스펙에서는 이제 AP 레이싱의 단조 캘리퍼가 들어갑니다. 이 단조 캘리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안에 내부의 열 전도율도 뛰어나고, 그리고 또 오픈되어 있는 개방 구조이기 때문에 냉각 부분에서도 유리한 부분들이 있고 무게도 가볍습니다. 퍼포먼스 파츠 캘리퍼가 들어갔던 이유는 일단 이 캘리퍼의 용량과 피스톤의 개수 때문에 들어갔죠. 4피스톤, 6피스톤, 8피스톤 이렇게 피스톤의 개수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 피스톤의 개수가 늘어나야 되는 이유는 강하게 눌러준다라는 개념보다는 브레이크 패드를 큰 걸 균등하게 눌러줄 수 있다라는 효과가 더 큽니다. 사실상 파스칼의 원리에 따르면 누르는 힘은 피스톤이 한 개이든 두 개이든 네 개이든 동일하게 맞출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보통 제동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디스크 면적도 커지지만 디스크랑 닿는 이 안에 우리가 넣게 되는 이 패드 마찰재 있잖아요. 이 패드의 크기도 커야지만 서로 맞닿는 면적이 늘어서 마찰력이 증대가 됩니다. 근데 이 패드가 이렇게 커지면 피스톤이 하나로 누를 수 있는 피스톤의 직경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피스톤을 가운데에서 하나로 꽉 세게, 아무리 세게 눌러도 이 패드가 길쭉하기 때문에 바나나처럼 이렇게 휘게 돼요. 가운데는 꾹 눌러지지만 양쪽 끝은 꽉 눌러지지 않는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균등하게 눌러주기 위해서 피스톤을 넓어진 패드 면적에 골고루 배분시켜서 균등하게 이 면압들을 눌러주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런 멀티 피스톤 방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더 세게 눌러주기 때문에 가는 목적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패드가 커지다 보면 캘리퍼의 면적도 커지게 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열의 총량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캘리퍼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어쨌든 이게 넓어지지만 캘리퍼의 중간중간 방열 포인트라든지 열에 어떤 집적되는 부분들을 설계해서 최적으로 열을 분산시킬 수 있는 이러한 구조들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크 부분에서도 변경이 있습니다. 디스크가 그동안에는 이 한 겹을 딱 벗겨놓게 되면 안쪽에 이러한 평 슬릿 구조로 되어 있어요. 공기가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이런 통로들이 원주 방향으로 따라서 이렇게 쭉 되어 있는 이런 형태를 기존의 M2는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바뀌는 새로운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평 슬릿이 아니고 이제 회전형 베인 형태입니다. 공기끼리 이렇게 말려 있는 형태예요. 이런 베인이 들어가 있는 형태의 디스크를 쓰게 되면 이 기본적으로 고속으로 회전을 하면 할수록 자체적으로 원심력으로 이 공기들을 이동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힘이 만들어지면서 강제 냉각 효과들이 생기는 이러한 타입의 디스크로 변경이 됩니다. 브레이크액의 비등점이 이제는 300도 이상의 등급으로 필수적으로 사용하게끔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펙들이 바뀐 상태로 지금 이 한여름에 영암과 용인 레이스트랙에서 다양하게 여러 선수들과 함께 내구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무려 기존 브레이크 시스템보다 60도 정도 브레이크액 온도가 내려가는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 베이퍼 락이 일어났었던 그때의 기존의 캘리퍼가 이 온도가 거의 한 260, 270도 정도까지 경기 중에 올라갔었거든요. 새롭게 바뀐 브레이크 시스템 사양 그리고 냉각 사양을 통해서는 브레이크액 온도가 200도 정도, 많이 나와도 210도를 넘어가지 않는 이 정도 선까지 과열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비등점이 굳이 300도까지 아닌 기존의 270도 등급을 써도 문제는 없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번 큰 사고를 겪었잖아요. 그래서 안전에 추가 마진을 두기 위해서 브레이크액의 비등점은 300도 이상급으로 조금 더 강화해서 필수 사용 변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비등점이 270도 제품을 쓰건 320도 제품을 쓰건 이거는 신품 기준입니다. 신품 기준. 이 신품을 브레이크에다가 넣고 하루 쭉 저희가 플로 테스트 데이를 다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브레이크액 통을 열어서 비등점을 재봤을 때 과연 이 온도가 똑같이 나왔을까요? 사용을 하면 점점 이 수치가 마모가 되면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캘리퍼 온도가 많이 낮아졌다고 해도 얼만큼 떨어질지를 우리가 또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걸 감안했을 때에는 안전한 조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주행을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에 아무래도 브레이크 시스템 자체에 너무나도 무리를 주는 주행보다는 우리가 레이스를 10 몇 랩 정도,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를 쭉 타는 이러한 가혹 조건으로 쓰기 때문에
타이어도 우리가 경기 후반부까지 매니지먼트를 하면서 타는 선수들도 있잖아요. 브레이크도 마찬가지로 시스템에 대한 과열 부하를 안 주는 형태로 브레이크 압력을 너무 과도하게 많이 쓰지 않는 형태의 주법을 한번 테크닉적으로 연구를 좀 해보시고 훈련을 해보시는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N 차량들은 브레이크 압력을 얼만큼 쓰는지가 N 퍼포먼스 페이지에 다 표시가 되고 있잖아요. 완전히 끝까지 밟았을 때가 보통 한 100바까지 그래프가 표시가 되는데, 제가 타고 있는 N1도요 브레이크 압력을 정말 많이 쓸 때 쓰는 게 한 60바 정도밖에 안 씁니다. 용인의 백스트레이트에 220 넘어가는 그 내리막 구간에서 풀 제동이 들어갈 때에도 표시가 100바까지 되면 제가 맥스로 쓰는 양은 요 정도밖에는 안 돼요. 어차피 이 이상 써봤자 ABS가 터지거나 타이어 접지력이 넘어가거나 하면 의미가 없는 영역이고 브레이크만 힘들어하는 영역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압력을 끝까지 맥스로 쓰지 않고서도 제동 포인트를 잡거나 효율적으로 감속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연습해 보시는 것,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브레이크도 조금 더 오래 내구를 쓸 수 있는 효과도 생기면서 랩 타임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이상적인 주법으로 찾아가는 게 가능할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느 순간 트랙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또 브레이크가 안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제일 먼저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주차 브레이크를 이용하는 거예요. 핸드브레이크, 기계식 방식이라면 핸드브레이크를 정말 강하게 끌어올려서 뒷바퀴로라도 제동력을 만들어내는 것. 물론 급작스럽게 뒷바퀴가 잠기면 순간적으로 빠른 오버스티어로 전환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운전대 정렬만 잘 해주신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경감된 데미지로 사고를 막을 수가 있을 거예요. 전자제어 방식의 주차 브레이크 역시 감속력이 느껴질 때까지 그냥 계속 스위치를 당기고 계시고 운전대의 각도만 잘 맞춰주시면 비상제동 모드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도 속도를 어느 정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다시 시뮬레이션 테스트 할 때에도 사고가 또 났어요. 이 베이퍼락이 생기면서 사고가 난 차들도 몇 대가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그 현상이 구현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레이서이자 현재 플레이그라운드에 본부장님으로 계신 오일기 선수께서 그래도 유압 브레이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터득을 하셨어요. 베이퍼락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유압 라인 안에 있는 요 기포들, 막 서로 떨어져 있던 기포들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서로 기포들이 압축이 되면서 그 힘을 흡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걸 한번 꾹 밟게 되면 브레이크가 안 들을 때 정말 페달이 그냥 푹 꺼지거든요. 푹 꺼지게 됐을 때에 이 기포들이 어쨌든 힘을 받아서 한쪽으로 다 조금씩은 밀려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페달을 완전히 뗀 다음에 깊게 한 번 더 푹 밟고 다시 떼서 다시 한 번 푹 밟으면, 그러면 이 기포들이 압축된 상태로 이제 더 이상 압축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다시 브레이크 액들을 밀어내는, 그 압축된 버블들이 힘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영역으로 다시 돌아가기는 한다고 해요. 그래서 브레이크 페달이 푹 꺼졌다, 당황하지 마시고 큰 주사기를 다시 한번 꾹꾹 밀어가지고 기포들을 밀어낸다라는 느낌으로 해서 밟아보세요. 한 2회, 3회 정도를 차면, 그러면 그때 패드에 유압이 걸리는 느낌들이 다시 올라온다고는 해요. 물론 정상적인 컨디션만큼의 유압은 아니겠지만 속도를 어느 정도 떨어뜨릴 수 있는 수준의 압력이 나오기는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일기 선수는 그 위험한 순간을 피해가지고 사고를 면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말로 들었을 때는 쉽지, 막상 그 비상 상황이 되면 당황해서 이게 생각이 잘 안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이 베이퍼락이 나온다고 해서 정말로 제동 압력이 0바로 수렴하는 거는 어렵다. 몇 바라도 압력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는 여전히 살려낼 수 있다는 것도 꼭 한번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비단 섞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 도로를 타다가 브레이크가 정말 뭔가 이런 베이퍼락이 생겼다 라는 이런 상황에서도 똑같이 정해볼 수 있는 포인트니까 한 번쯤은 머릿속에 이 방법들을 좀 곰곰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 이제 진짜 칼같이 멈춘다. 그리고 또 정말 그 수십 분 동안 그냥 하루 종일 열을 받을 때까지 내구 테스트를 했는데도 일관된 페달 감각을 끝까지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선수들은 이제 브레이크 쪽은 불만이 없고, 이 그립 떨어진 컴파운드의 타이어만 좀 다시 개선을 해주면 안 되겠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이번 주말에 인제 스피디움에서 열리게 되는 N 페스티벌의 두 번째 라운드, 특히 N2 클래스 같은 경우는 토요일과 일요일
일요일 더블 라운드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놀러 오셔서 안전한 레이스, 그리고 또 박진감 넘치는 원메이크의 이 싸움, 배틀들 관전을 좀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이런 이슈들 때문에 저희 지크 유나이티드에서는 정말 큰 경사였던 저희 N1 클래스에서의 첫 우승컵을 들어올린 요 사건, 저희가 지난 경기 때 더블 라운드로 경기가 진행이 됐었거든요. 첫날이었던 토요일에는 저희가 예선 순위도 서로 우진 선수와 저랑 나란히 이렇게 섰었고, 결승 때에도 순위를 많이 이렇게 끌어올리지는 못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열렸던 일요일 경기에서 신우진 선수가 예선에서 폴을 찍었어요. 지크 유나이티드 N1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죠. 폴 투 윈까지 갔었던 이 결과가 나와서 너무 기쁘고, 또 우진 선수에게 축하를 전해주고 싶고, 그리고 또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올 시즌에선 지크 유나이티드가 진짜 좀 강팀으로 일어나기를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우진 선수는 폴 투 윈을 차지했고, 저는 그때 예선 10그리드에서 출발해서 5위로 어쨌든 결승 피니쉬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예선을 완전히 제대로 망쳤는데, 예선을 좀 잘 뛰면 우진 선수랑 계속 더블 포디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 이 우리 새로 바뀐 어떤 팀워크가 많이 완성형이 되었다라는 게 제가 피부로 좀 느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N1, N2 모두 재밌는 경기가 열릴 것 같으니까 이번 주말 인제 스피디움으로 많이 놀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N 짐카나 이벤트도 부대 경기로 열리니까 오시면 볼거리가 꽤 풍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지크 유나이티드 팀 많이 응원해 주시고, 이번 경기 못 오시는 분들은 생중계 N페스티벌 라이브로도 많이 응원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좋은 경기 결과 가지고 또 별도의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